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어 영역 강사 안진우입니다. 이제 약 2주 뒤면 6월 평가원 시험이 있게 되겠는데요. 이번 시험은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수능을 앞두고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평가원에서는요,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올해 수능을 어떻게 출제할 것인가를 또 생각해 보는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잘 봐야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여러분에게 선물해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6월 평가원 시험 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6월 모의평가 대비특강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할 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 5가지를 앞에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짧아서 금방 지나가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차근차근히 풀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험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실은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왜 이 공부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대학에 가서 어떤 공부를 할 것인데 그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국어 공부는 대학에서 해야 할 국어 공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문과를 가거나 국어교육과를 가서 해야 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는 이 국어 공부는 대학에서 하게 될 다른 공부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공부입니다. 즉, 우리가 하는 공부는 그냥 공부가 아니라 시험 공부라는 것이죠. 자, 만약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라면 그 공부를 제대로 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공부는 그냥 학문 탐구가 아니라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공부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공부를 한다면 왕도가 없겠지만, 지름길이 없겠지만 시험 공부에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올바른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 먼저 그러면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아마 내신 대비를 할 때 아마 이런 거를 해보셨을 텐데, 선생님이 뭘 자주 내지? 범위가 어디까지지? 어디에서 자주 나오지? 라는 것들을 먼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면 뭐를 시험에 내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범위를 알아야죠. 범위를 알아야 공부를 어디까지 할지를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범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먼저 인간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풀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간이죠. 우리 원숭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물원에 가야죠. 그러면 인간인데, 인간은 왜 인간이라고 하냐,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은 이성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달리 생각을 한다는 것도 중요한데 그 생각을 인간은
말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을 말을 통해서 전달하죠. 그런데 또 인간이 또 다른 동물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을 또 글로써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있고 글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죠? 그런데 이제 내가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이제 만약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하죠.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나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너무 슬퍼. 이렇게 친구에게 말한다고 합시다. 그렇게 내 생각과 감정을, 내 생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대로 말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내가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슬픈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진 하늘, 바람이 공허히 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하늘이 깨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질 수 없는데 내가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을 깨진 하늘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꾸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바꾸는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하냐면 형상화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인간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말이나 글을 통해서 표현하는데 이때 생각을 그대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것을 형상화해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비문학이라고 합니다. 비문학이요. 그러면 그걸 형상화하면 뭐라고 하냐면 문학이라고 해요. 문학.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비문학이 먼저 있었을까요? 문학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먼저였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이 나왔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그대로 말하는 걸 독서라고 한다고 하면 독서, 비독서라고 하지 않고 문학, 비문학이라고 했을까요? 즉 먼저 있었던 걸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온 것을 뭐 비독서라고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나온 문학을 먼저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여기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왜 문학이라는 걸 이름을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비문학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형상화하는 과정에 어떻게 형상화할 것인가 라는 걸 먼저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형상화할 것인가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형식에 따라서 문학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시, 소설, 극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학은 형상화를 하는 과정에 형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형식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시집을 사러 갔다고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집이 딱 보자마자 이거 시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딱 보자마자 시나리오네라는 걸 알 수 있죠. 딱 보자마자 소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형태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형태가 주어져 있는 것을 구별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얘네는 생긴 모양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이게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뭔지 아는 것부터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이 뭔지 아는 것을 문학이라고 먼저 이름을 붙이고 뭔지 모르겠는 거, 이게 골라낸 거 외에 나머지를 비문학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문학은 형식이 주어지니까 형식이 중요해집니다. 요 형식이 중요해지는데 비문학은 그대로 드러내니까 뭐가 중요해지겠어요? 그렇죠. 바로 내용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과 비문학을 시험에 출제하는데 그걸 출제할 때 중요한 걸 내야 됩니다. 중요한 걸 내야 되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시험 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학이라고 하는 건 형식이 중요하니까 주어진 형식에 대해서 묻게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비문학은 내용이 중요해지니까 내용을 묻게 된다는 것을 첫 번째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비문학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와 뭐가 있냐면 바로 설명문과 논설문이 있어요. 설명문과 논설문이 있거든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설명문인지 논설문인지 딱 보고 알 수 있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읽어봐야 됩니다. 내용을 읽어봐야 아 이게 설명문이구나 논설문이구나 라는 걸 알죠. 시나 소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나 소설이나 극은 딱 보자마자 알죠. 아 이게 시다, 이게 소설이다, 이게 극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형식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럼 내용이 중요한데 내용을 가지고 이 둘을 어떻게 나눴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이 둘을 나눈 기준은 바로 목적에 따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설명문의 목적은 뭐냐면요. 이해가 되겠고요. 논설문의 목적은 설득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앞에 가서 다시 해보면 우리는 인간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다고 했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이 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화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하면 글을 쓸 것인가 이 글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작문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말을 하건 또는 글을 쓰건 그것은 의사소통을 위한 건데 그러려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말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써야 됩니다. 이렇게 이 정해진 규칙을 뭐라고 하냐면 말과 글을 함에 있어서 정해진 이 규칙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문법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수능은 말을 하는 잘하는 방법을 묻고요.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쓰는지 물은 다음에 그 두 가지 사이에 있는 규칙인 문법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5문제, 5문제, 5에서 6문제를 묻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을 할 때 내가 있는 그대로 말하면서 내용이 중요해지는 비문학을 묻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비문학이 아니라 바꿔서 어떤 형식에 맞게 쓴 글들에 대해서 형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학을 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수능의 범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수능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화법, 작문, 문법, 비문학, 문학 이렇게 5가지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 알아야 되냐는 거죠. 어떤 걸 알아야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라는 건데 비문학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용이 중요하니까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설명문에서는 이해가 중요하고 논설문은 설득이 중요하죠.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면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고민한 결과 2가지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는데요. 그 2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통일성이고요. 하나는 응집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글을 쓸 때는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고 써야 이해와 설득이 잘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비문학은 통일성과 응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통일성과 응집성이 생기냐는 것이죠. 이 통일성과 응집성을 생기게 하려면 체인형으로 글을 써야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글을 쓸 때 A는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B다 이렇게 썼으면 그 다음 문장을 체인의 고리처럼 B로 시작해서 B는 어쩌고 저쩌고 C다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은 C는 이렇게 시작해서 D다 이렇게 쓰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가면 따라서 A는 D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체인형 글쓰기인데 이렇게 되면 A에 대한 통일성을 가지면서 문장과 문장이 연결이 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보게 되는 비문학 지문은 대학의 교수님들이 쓴 논문일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글을 다듬게 되죠. 근데 이 글을 다듬을 때 어떻게 다듬어야 되냐면
통일성과 응집성이 있도록 다듬어야 됩니다. 그러면 통일성과 응집성이 있도록 다듬는다는 건 뭐냐면 체인형으로 글을 다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겠나요? 바로 체인형으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체인형으로 글이 써져 있기 때문에 체인형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체인형으로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볼게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우고 설명해 볼게요. 어떤 문장이 쓰여져 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보죠. 철수는 어제 학교에 갔다. 이렇게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할 때 체인형으로 읽으라는 건 뭐냐면 이 글에서 뒷부분에 있는 요 부분을 읽으라는 겁니다. 학교에라는 부분을 읽으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문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어제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지 않고 밑에처럼 쓰라는 겁니다. 철수는 학교에 어제 갔다. 이렇게요. 왜냐하면요. 우리말은 시간 순서로 맨 뒷부분에 나온 것이 다음의 문장에 처음으로 이어질 때 응집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철수는 어제 학교에 갔다 그랬으면 거기서 이렇게 시작하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만약 철수는 학교에 어제 갔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글이 응집성과 통일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따라서 글을 읽을 때는 서술어의 바로 앞부분에 중요한 게 오고 그게 다음으로 이어진다는 걸 이해하고 읽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만든다는 거죠. 자, 처음으로 다시 가볼게요. 우리는 무슨 공부를 하고 있죠? 시험 공부를 하는 거죠. 시험 공부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100점을 맞아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이 이제 모의고사를 저도 풀거든요. 같이 학생들하고. 제가 지금 4번의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3월에 교육청 모의고사하고 사설 모의고사, 4월에 사설 교육청 모의고사, 그리고 5월에 사설 모의고사 이렇게 4번의 시험을 봤거든요. 사실은 다 맞진 못했어요. 그래서 100점, 100점, 98, 100점을 맞았거든요. 같은 학생들하고 똑같은 시간에 시험을 본단 말이죠. 근데 선생님이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쳤지만 계속 이렇게 100점, 98점이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는 이것을 학문 탐구하듯이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100점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100점이 나오려면 시험의 원리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의 방법이 존재할 뿐인 거죠. 하나의 방법만이 100점을 계속 맞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방법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제가 알려드린 건 비문학이었습니다. 그러면 4월에 시험을 우리가 봤습니다. 교육청 시험을 봤거든요. 그 교육청 시험을 봤던 4월 시험의 비문학 시험을 통해서 제가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좀 준비를 해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제 얼굴이 안 보인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글이 나와 있는데요. 이 글에서 중요한 부분에 제가 표시를 해뒀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서술어의 바로 앞부분이죠. 첫 번째 걸 볼까요? 첫 번째 건 뭐냐면 체온유지입니다. 이 글은 체온유지에 대한 것인데요. 이 체온유지는 ATP라고 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죠. 이 ATP가 분해되면서 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생아의 경우에는 서술 앞부분을 보시면 갈색 지방 조직을 통해서 체온을 유지하죠. 이 갈색 지방 조직은 미토콘드리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조는 같지만 단백질이 작용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체온 유지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색깔 있는 부분만 가지고 설명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갈색 지방 조직을 통해 체온을 유지한다에 쳐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한번 보시죠. 이 글의 표제와 부제를 묻는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이 문제의 오답률이 높았던 것은 1번이었습니다. 1번의 신생아의 체온 조절 원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전달 과정 중심으로 돼 있죠. 근데 5번을 보시면 신생아 체온 유지 방법에 갈색 지방세포 기능이라는 말이 보이실 겁니다. 이 빨간 부분이 바로 우리가 문장에서 찾았던 핵심어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를 잠깐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잠깐 지우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 문제가 사실은 학생들이 좀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였거든요. 근데 왜 오답률이 높았냐면 둘 다 맞는 말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죠. 이 지문은 과학 지문이었습니다. 그죠? 과학 지문은 과학의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글들이 많죠. 그래서 과학은 대부분 설명문입니다. 설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죠. 대상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가죠. 그러면 이 문제는 뭐였냐면 표제와 부제를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글이 만약에 논설문이었다면 글의 뒷부분에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장이 담겼겠죠. 그런데 이 글은 설명문이었고요. 설명문은 앞부분에 대상에 대한 언급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내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인 이 표제와 부제가 이 앞부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의 문장 어떤 부분에서 발췌해가지고 문제를 만든다는 겁니다. 선택지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앞으로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문장에 마침표가 딱 나오면 하나의 문장이거든요. 문장의 서술어 바로 앞부분에 체인이 나온다는 거죠. 그 체인이 되는 부분은 글 문장의 3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넘지 않도록 약 3분의 1 정도의 괄호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이 괄호 표시를 딱 치면서 그 체인이 되는 부분과 다음 체인, 그 다음 체인, 그 다음 체인을 연결 지어가면서 읽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괄호친 부분에서 수능에서 문제에 묻게 돼요. 그러면 내가 머릿속으로 그걸 읽었다면 알고 있으면 넘어가면서 지우면서 풀면 되고 만약에 답이라고 생각되는 걸 찾았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눈으로 확인해서 풀어야 됩니다. 근데 눈으로 확인해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체인이 쳐져 있어야 되죠. 표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볼 수가 없게 돼요. 제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시험 성적이 안 나와서 저에게 물어보면 제가 시험지를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처음에 시험지를 가져온 걸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부 밑줄이 거 있거나 아예 아무 표시도 없거나. 전부 밑줄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성적이 좀 더 낮고요. 아예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점수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눈으로 마지막에 확인하고 풀어야 되는데 확인을 하지 못한 채 풀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고 실수를 하니까 점수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실수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실수하지 않을 것 같으면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시험 보러 갔는데 난 오늘 좀 실수 좀 해야겠는데 이러고 실수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시험 보러 갔는데 긴장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누가 긴장하고 싶어서 합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너는 공부 열심히 하고 실력은 있는데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실수만 안 하면 될 텐데. 그건 누가 말을 못합니까?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죠. 제가 그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모든 문장의 서술어 앞부분에 핵심어가 나오니까 거기에 딱 표시를 해둬라. 왜? 그 부분을 수능에서 물으니까 풀 때 그걸 눈으로 확인해서 풀면 된다는 거죠. 눈으로 확인하고 마지막에 풀어야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문학에 대한 얘기 제가 잠깐 했고요. 문학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야겠는데요. 아까 문학은 형식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형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형식에 맞게 물어보니까요. 제가 그러면 이번에 수필이 나왔는데요. 수필에 대한 걸 예로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수필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물으면 무형식의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형식의 형식. 너무나 웃기죠. 그죠? 형식이 없는 형식이라는 거죠.
근데 왜 형식이라고 했느냐? 형식이 없으면 문학이 되질 못하거든요. 비문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문학 중에 수필은 진짜 문학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수필은 무형식의 형식이거든요. 근데 아예 무형식 그런 비문학이죠. 그래서 사실은 서양에서 수필은 비문학입니다. 미셀런이나 에세이 이렇게 얘기해서 비문학이 되거든요. 동양에서는 그럼 이걸 왜 문학 취급을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왜 문학 취급을 하냐면 이 수필에는 글쓴이만의 독특한 인생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생관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거니까 조금 더 보편적으로 설명하자면 뭐냐면 가치관이 드러난다고 하죠. 따라서 수필에는 글쓴이의 독특한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독특하기 때문에 이걸 개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수필을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개성의 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개성의 문학이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수필은 글쓴이의 독특한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죠. 남들이 갖지 않은. 이게 수필의 형식적 특징입니다. 자, 저희가 이 형식적 특징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4월 교육청 시험 문제를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두 문제를 볼 건데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1번 과거 회상을 통해 삶을 성찰한다. 2번 대화를 삽입해 역사적 의미를 강조한다. 3번 단정적 표현으로 부정적 현실의 극복 의지를 드러낸다. 4번 보세요. 대상을 대하는 인물의 태도를 대비해 글쓴이의 의도를 드러낸다 있거든요. 자, 대상을 대하는 인물의 태도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잠깐 여기 보시면 대상을 대하는 태도, 이거를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어떤 대상을 대하는 태도를 가치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물었는데 이 글에 대한 설명의 답이 바로 글의 장르, 수필의 형식에 대한 것이 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아마 쫙 보세요. 수필 문제의 답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글쓴이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드러난다가 제일 답이 많습니다. 왜 그게 답이 많을까요? 그건 수필이라고 하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특징, 형식적 특징이고 그걸 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시라면 화자와 청자에 대해서 물어야 되고 상황과 반응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소설이라면 인물과 인물 간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야 됩니다. 그게 형식적 특징이니까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 문제를 보시면 그 다음 문제도 또 그렇게 풀립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보죠. 그 다음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는 45번 문제였는데 보기가 왈라 왈라 샬라 샬라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자, 선지로 가보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1번을 보시면 파초의 크기에 경탄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파초를 평범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려는 태도를 엿볼 수 있군 이랬거든요. 잘 보세요. 평범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이게 개성입니다. 평범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이게 개성이거든요. 그런데 파초의 크기에 경탄하며 지나가는 사람, 이 지나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거든요. 앞에 한번 보시죠. 보시면 글쓴이의 독특한 이랬거든요. 근데 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개성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냥 틀렸습니다. 제가 이거를 2초에 풀었거든요. 이 두 문제를.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마지막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시간을 단축하지 못하면 100점이 나오질 않습니다. 시간을 단축하려면 뭘 묻고 어떤 걸 묻는지를 알아야만 단축시킬 수 있는 거죠. 비문학을 할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핵심어, 체인이 되는 핵심어는 서술어 앞부분에 약 3분의 1 지점에 있으니까 거기에 괄호를 친다. 그러면서 지적 능력이 되시면 괄호 친 것을
계속 이어가면서 읽어보세요. 계속 이어가면서 읽은 다음에 그걸 연결 지은 다음에 문제를 푸실 때 답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찾으시면 반드시 그 답에 해당되는 부분을 괄호에서 눈으로 확인해서 푸시는 겁니다. 문학은 장르별 특징을 이해하시고 그 장르별 특징에 맞게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시간 안에 시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되고 소설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풀면 되고 이렇게 다 말씀드리면 참으로 좋겠지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두 문제를 통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할 때 나도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 학교에서 장르별 특징, 그 장르별 특징에 따른 공부법 등등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보통 학생들이 보면 수능 공부를 할 때는 무작정 풀기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장르별 특징에 맞게끔 공부법을 찾으셔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한 번 더 되짚어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합격을 위한 실종 보고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2014 대입에 성공한 25명의 수시 노하우가 수록된 결정적 코치 3. 스타 강사들이 알려주는 합격을 관통하는 25가지 비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 기금으로 쓰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잘 기억하신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내가 이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한 번에 푼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시험, 6평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이 풀려고 하는데 푸는 그 순간에 모든 걸 다 풀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즉, 모르거나 어려운 문제는 넘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사설 모의고사 시험을 보는데 14번 문제가 문법 문제였는데 14번 문제의 답을 바로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이걸 지금 꼭 풀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문제들이 뒤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다가 이 문제도 틀리고 뒤에 있는 문제도 못 풀면 그냥 수능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못 풀었다. 이미 끝난 겁니다. 그죠? 여기서 끝났다는 건 100점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뭐 인생이 끝났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 착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 내에 푸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 내에 다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를 다 풀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 다 풀어봤을 4월 시험 한번 1번 문제를 보여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자, 모니터를 한번 화면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인데요. 이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협상에 대한 설명 중 위 협상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그랬거든요. 1번에 협상의 쟁점은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추가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에 많은 학생들이 이 1번을 답으로 해서 틀렸습니다. 실제 답은 5번이었거든요.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시하는 제안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가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1번을 많이 했을까요? 저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쟁점의 추가라는 부분인데 이 순간 많은 학생들은 쟁점이 바뀌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즉 이 문제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쟁점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얘는 바뀌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쟁점이 바뀌었다고 한 게 아니라 쟁점이 추가됐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글을 읽는 순간에 쟁점이 바뀐 건 아닌데?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얘도 분명히 쟁점이 바뀌었다고 하지 않고 그냥 추가됐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 갑자기 쟁점이 바뀌었다로 이해해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 답이 두 개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몇 번 문제였냐면요. 1번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1번 문제를 헷갈리니까 풀라고 계속 시간을 들인 학생들이 나중에 쫓기니까 와장창 풀다가 무당에서 왕 무너졌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번 6평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헷갈리는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별표 치고 넘어가세요. 내가 정말 많이 남겨도 8문제 정도 되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8문제 넘겨도 그 8문제의 정답률은 한 5문제는 맞을 수 있습니다. 4문제에서 5문제는. 50%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헷갈리니까 50%라고 하면 4문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뒤에 8문제를 못 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20%짜리입니다. 그러면 1개 또는 2개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6문제가 틀리면은 12점이 날아가니까 1등급이 절대 못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1, 2등급이 못 나오는데 만약에 8지문을 남기고 다 풀었을 때는 8지문에 4개를 날려도 92점이기 때문에 2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6평 보실 때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별표 치고 넘어가세요. 단 확실히 아닌 건 지워 놓으시고 고민된 거 2개만 남겨놓고 넘어가세요. 물론 그게 3개일 수도 있죠. 근데 괜찮습니다. 끝까지 다 푸는 것이 중요하지 앞에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고민해서 풀었는데 틀려봐요. 시험 문제도 틀리고 시간도 보내고 그게 제일 나쁜 결과를 낳는 겁니다. 따라서 절대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풀려고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선생님이 3번째로 설명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 4번째는 출제 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선지 있죠? 선택지라고 합니다. 선지의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를 못하는 경우에 또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죠. 자, 이 문제는 이제 2014년 4월 국어 B형 현대소설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앞부분에 줄거리라는 게 딱 나오고 나는 삼촌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향하면서 과거 삼촌에 얽힌 기억을 떠올리며 애써 잊으려 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나는 삼촌의 장례식에 있죠. 그죠? 그런데 내가 이제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데 나의 조부는 몰락한 친을 거부고 나의 아버지는 6.25 전쟁 중에 공산주의자가 되어 행방이 모연해졌습니다. 서춘이나 천성이 밝고 착했던 삼촌은 국방군이 되어 가슴에 부상을 입고 제대하죠.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보세요. 마침내 삼촌이 나타났다 이랬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삼촌의 장례식에 삼촌이 나타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삼촌의 장례식에 있고 이야기는 과거로 돌아가서 삼촌이 나타난 걸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를 보시죠. 이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4번을 보시면 뭐라 그랬냐면 시간을 역전적으로 구성하여 이랬거든요. 이 역전적으로 구성한다는 게 뭐냐면 과거로 돌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물의 과거 행적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한 게 답이었거든요. 그죠? 저 한번 보시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선생님, 소설 문제를 풀 때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고 풀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이 있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앞부분의 줄거리 보고 풀면 안 돼. 그러면 앞부분의 줄거리를 왜 줍니까? 수능에서. 그러면 안 되죠. 만약에 그걸 줘놓고 그걸 보고 풀었는데 틀렸다 너는. 이러면은 엄청난 항의를 받겠죠. 그리고 앞부분의 줄거리는 누가 정리한 거죠? 소설가가 정리한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정리하죠.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문제에 필요가 없는 줄거리를 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줄거리를 줬다는 건 이걸 보고 풀라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그걸 보고 풀라고 줬는데도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출제의 원리를 아예 모르고 공부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역전적 구성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근데 역전적 구성이라는 말을 몰라도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역전적 구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과거를 떠올리거나 회상하는 것은 역전적 구성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 나 옛날에 정말 행복했었는데 이건 아니죠. 야, 철수야 반갑다. 야, 너 그때 옛날에 진짜 너 그때 술 먹고 막 난리가 아니었는데 이건 역전적 구성이 아니에요. 야, 철수야 반갑다. 야, 우리 그때 생각나냐 술 먹고 난리 났을 때 그런 다음에 갑자기 철수는 술을 먹기 시작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아예. 그렇게 가야 그걸 역전적 구성이라고 하거든요. 단순 회상이 아니라 너 뭐해? 왜 그래? 술 많이 먹었니? 등을 두드려 줬다. 이렇게 가야지. 아, 너 그때 술 먹고 했는데. 이렇게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게 진행될 때 역전적 구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선지를 의미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시중에 나가면 개념어라고 해가지고 개념어 정리를 한 각종 책들이 나옵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건대 이런 책을 구입해서 공부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이 정리해 놓은 걸 읽어서 암기하는 건 수능 시험이 요하는 게 아닙니다. 수능 시험은 암기해서 뭘 풀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부터라도 3개년치 교육청하고 수능 시험지를 가져다 놓고 문제를 푸신 뒤에 거기에 선택지에 나와 있는 말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스스로 정리해 봐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정리를 했을 때 알게 되는 거지 남이 정리해 놓은 걸 암기하려고 들어서는 안 되죠. 다만 이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정리를 하는데 그 책을 보면서 도움을 얻는 건 괜찮습니다. 또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쳐서 그 뜻이 뭔지를 알아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절대 그런 책을 사서 형광펜 그어가면서 공부하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 정리하는 것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 하나 하기 앞서서 잠깐 되짚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집에선 케이블 TV나 IPTV를 통해 TBS TV를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는 물론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와 생활 문화 소식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내 TV와 서울 메트로 역산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즐겨보세요.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팟, 티빙, 그리고 네이버 TV 캐스트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의 중심,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인사드릴 시간인데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수능 시험장에 딱 가면 시간이 몇 시냐면요. 8시 40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8시 40분에 시험을 시작해서요. 9시까지 화법, 작문, 문법을 푸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순서로 푸시면 되냐면요. 15분마다 3지문씩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왜냐하면 시계를 보기가 편해요. 3지문 풀고 9시 15분, 3지문 풀고 9시 30분, 3지문 풀고 9시 45분. 그러면 한 지문 남고 15분이 남습니다. 그러면 한 지문을 풀고 10분 동안 마킹하고 자기가 몰랐던 거, 아까 제가 어려운 거 넘겨놓으라고 그랬죠? 그 넘겨놓은 8문제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 시험을 못 보는 학생들은 몇 분 남았는지를 몰라요. 내가 몇 분에 어디까지 풀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권투를 배웠었는데 1라운드에 다운됐거든요. 아파서 다운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더 맞아야 되는지 몰라서. 시간 감각이 없으면 절대 시험을 잘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다 맞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죠. 따라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시간에 맞춰서 풀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잘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수능 시험에 어떻게 볼 것인가를 예행 연습하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연습이라는 과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 시험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잘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시고 내가 몇 분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었고 어떤 방식으로 풀었는지를 잘 시험지 안에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앞날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